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건설업 참 여러 번 우려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태양건설 관련된 케이스도 제가 되게 재밌게 다뤘었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건설사입니다. 신세계건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신세계건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녹록지 않아요. 이게 신세계건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주거 브랜드죠. 빌리브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미분양 이슈가 계속해서 뜨면서 특히 지방권에서 공식 미분양률이 되게 많이 뜨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신세계건설이 이제 자금난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신세계건설이 신세계 이마트 그룹한테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뭐 백화점을 짓든 스타필드를 짓든 그 대부분의 과정에 신세계건설이 이제 개입이 되는데, 신세계건설이 자금난이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지금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 약간 불똥이 지금 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신세계건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되게 특이한 사채를 하나 발행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차입금을 빌리거나 일반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세계건설이 그냥 차입금을 땡기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구채라고 하는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영구채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신세계건설이 도대체 영구채를 왜 발행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화면 보시면 이제 신세계건설이 최근에 발행했었던 회사채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꿀팁 하나 드리면, 그냥 앞으로 당분간 회계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영구채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빌리냐 보니까 6,500억 원 빌린대요. 그래서 어디에 쓸 거야? 그랬더니 운영자금으로 6,500억 쓰겠대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규모가 일단 꽤 크죠. 근데 이제 이자가 얼마야? 그랬더니 표면이자율 7% 나와요. 제가 소수점을 그냥 제할게요. 7%. 야, 이거 높아요. 지금 제가 촬영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주담대가 조금 주담대 평균 금리가 내려가서 3.9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3.9 정도에 빌리는데 신세계건설 이 큰 기업이 말이에요. 6,500억 원을 1년에 이자율 7% 빌린다고 그러면 이거 결코 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7%를 신세계건설이 잘 부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죠. 근데 재밌는 조건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야, 만기일 언제까지야? 그랬더니 2054년도까지입니다. 30년이에요. 30년. 근데 이 만기에 연장 관련된 조건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사채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30년 동안 빌리는데 2054년도 돼가지고 그거 만기일 되기 한 달 전에 가가지고 나 30년 한 번 더 빌릴게. 그 다음에는 60년 뒤에는 30년 또 빌릴게. 90년, 120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를 실질적으로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만기 없는 거야 라고 지금 회계 기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구채라고 부르고요. 항상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먼저 갚을 수 있는 권리, 풋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풋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채권자는 중도 상환 요구할 수 없어요. 즉 채권자 쪽에 풋 옵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발행회사 쪽에 콜옵션은 있어요. 발행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채를 상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풋은 없고 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구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따라가셔야 되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냥 연도만 보세요. 2027년, 4년째는 2028년, 5년째는 2029년,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밑에 가다 보면 이자율은 최초 재설정일, 즉 3년 지난 그 시점에서는요, 최초 이자율 7%였잖아요. 2.5 가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에서 2.5를 가산하니까 9.5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재설정일, 그러니까 4년째부터는 최초 이자율의 연 3% 가산. 그러면 7에서 3 더하니까 10%. 요 밑에는 5년째부터는 3.5% 가산이에요. 그럼 10.5%죠. 그럼 보세요. 자, 처음부터 지금 이게 발행한 날짜부터 3년 동안은 7% 밀려요. 근데 3년 지나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9.5가 돼요. 그 다음에는 1년마다 10, 10.5, 11, 11.5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스텝업 조항이라 그래요. 스텝업,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 그래서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금액 6,500억이에요. 6,500억 빌려요. 만기 30년인데 계속 연장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영구채예요. 좋아요. 이자율은 7%인데 3년 뒤부터는 9.5 하면서 매년 0.5씩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싫으면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구채는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만기가 무한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자율 스텝업 조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이자율 연 10% 이자를 6,500억에 대해서 연 10%면 이자를 650억씩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버틸 수 있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담보 같은 걸 깔아둔 거예요. 조건을 깔아둔 거죠. 야, 너가 이자 앞으로 계속 부담하는 거 싫으면 이거 그냥 네가 중도상환권 행사해서 갚아. 법적으로는 이거 영구채 맞아. 내가 그걸로 빌려줄게. 근데 너 때 되면 갚아. 그러니까 최소한 얼추 보면 한 3년 되기 전에 갚아. 갚을 수 있지? 갚는 거야. 이게 우리만의 암묵적인 룰이야. 라고 깔고 들어온 게 사실 이번에 영구채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영구채는 이런 스텝업 조항을 깔고 들어오거든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복잡한 이러한 영구채를 도대체 왜 발행을 하며 투자하는 투자자는 왜 들어올까?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왜 발행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자, 영구채는요, 자, 지금 돈 빌리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뻔해요. 남한테 돈을 빌리면 그거는 재무제표에 부채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은행에서 빌리면 차입금이라는 걸로 들어갈 거고, 일본 뭐 회사채를 발행을 했으면 그냥 사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구채는요, 회사가 원하면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를 내 맘대로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미룰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얘를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원금 상환 의무를 계속해서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영구채가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원래는 신세계건설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돈을 땡기면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요. 그럼 어지간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이 자꾸 높아져서 회사한테 좋을 게 없어요. 자, 화면 보세요. 부채 비율이 270 몇 %였던 회사가 2023년도부터 갑자기 막 900%, 8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8배, 9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이 회사에 일단 차입금을 더 이상 빌려줄 만한 은행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사채를 발행하는 순간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채 비율 1000% 넘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이 회사가 뭔가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 거의 안 남게 돼요. 부채 비율 1000% 넘어가는 회사에 뭐 자금 조달을 해줄 기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하지만 주식 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유상증자 하면 주주들이 난리칠 거니까. 그럼 부채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남의 돈을 어떻게 땡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방법은 영구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약간 정말 테크니컬한 꿀팁이 있다면, 이게 회계적으로는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지급한 게 금융비용으로 안 탑니다. 회계적으로는 자본이다 보니까 영구채에 대한 배당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요거 이자율 뭐 10%라고 만약에 치면 650억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에 타지가 않아요. 그냥 당기순이익까지 나오고 나서 이익영업에서 그냥 곧바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배당의 형식으로.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이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손실이 더 커지는 효과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법적으로는요. 세법은 법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이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 낸 것만큼 세전이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율만큼은 세금 공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낼 때는 공제 혜택을 다 받지만 우리가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금융비용이 타지 않음으로써 배당으로 처리가 됨으로써 손익계산서가 조금이라도 이뻐질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덧붙여지니까 지금 신세계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최고의 옵션인 거죠. 그리고 요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러면 만기가 무한인데 왜 투자했을까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텝업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3년 안에 갚아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룰이 혹시라도 지켜지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영구채는 영구채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관들끼리 영구채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내가 3년이 되기 전이더라도 혹은 3년이 지나도 얘가 안 갚아, 그런 상황에서는 영구채를 유통되는 시장에다가 내가 유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한대로 이자만 받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채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보고 채권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신세계 건설이 부동산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땡기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땡겨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연구채라는 걸 선택을 했다. 왜? 연구채는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를 무한정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이걸 자본으로 본다. 그래서 오히려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채를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재무구조도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개선하는 느낌을 가져가는 척하는 거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상에서 그런 이득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회사가 이자율만 부담할 수 있다라면 원금 상환에 대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충분한 메리트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혜택들 때문에 신세계건설이 연구채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 보시면은 정말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건설사들 탑 몇 개 있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친구들을 빼면은 다 자금난이에요. 다 현금 없고요. 다 지금 약간 쪼달려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예전에 제가 작년에 다루들었었던 것처럼 태형건설이나 한진공영 이런 회사들처럼 PF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회사들은 진짜 아직까지도 그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건설 업황이 조금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서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연구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